이동형 뉴스 정면 승부. 이동형의 뉴스 정면 승부.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동형입니다. 이동형의 뉴스 정면 승부, 먼저 오늘 준비한 내용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어제 출연한 김한 축구 해설위원은 상승세탄 베트남과 우리와의 4강전은 조금 부담스럽다라고 했습니다. 역시 김한의 저주였을까요? 내일 한국과 베트남이 4강전에서 만납니다. 지금 베트남은 박항서 열풍을 넘어서 신드롬이 불고 있다고 하는데요. 일부에서 베트남 호치민 한국 축구회 김문회 회장 연결해 현지 분위기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정부가 2019년 예산안을 발표했고요. 또 지난 2009년 경찰의 쌍용차 노조 강제 진압작전의 배후에 이명박 정부 청와대가 있었다는 경찰청의 진상조사 결과도 나왔습니다. 2부 최강병기 시간에 조대진 변호사, 경향신문 임주선 기자와 관련 내용 짚어보도록 하고요. 3부에서는 동아의 신 여홍철 교수 만나보겠습니다. 딸자랑 한번 들어보죠. 또 바른미래당 전당대회가 닷새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안심 논란에 이어서 십상신이 당권판이 이런 말들이 당 내부에서 나오고 있는 실정인데요. 전당대회 이유가 더 걱정인 바른미래당 상황에 대한 보수의 진단, 더 보수 시간에 들어보겠습니다. 4부에서는 통계청장 교체를 둘러싼 논란 한번 짚어보도록 하지요. 이 작가는 독하다. 이 작가는 거칠다. 이 작가는 솔직하다. 이 작가는 눈치가 없다. 그는 할 말은 한다. 할 말은 한다. 정치 오타쿠 이 작가의 독설. 뉴스 정면 승부. 베트남이 아시안게임 8강전에서 시리아를 누르고 사상 첫 4강 진출에 성공했습니다. 이렇게 베트남 축구를 일으킨 장본인은 바로 한국 국적의 이방인 베트남 축구대표팀의 박항서 감독입니다. 요즘 베트남에서는 박항서 감독에 대한 인기가 아주 뜨겁다고 하는데요. 아시안게임 4강전을 하루 앞둔 오늘 현지 분위기는 어떨지 현지 교민에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트남 호치민 한국 축구회 김문회 회장입니다. 회장님.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자, 네. 아시안게임 4강 진출로 현지 반응이 아주 뜨겁다고 하는데 우선 어떤지 현지 반응 좀 알려주시죠. 예. 지난 24일에 8강전에서 베트남이 바레인을 이겼을 때 수도인 하노이 지역에서는 지진이 난 것처럼 베트남 국민들이 열광을 하고 즐겼다고 하는데요. 예. 어저께 경기가 있었던 저는 호치민 지역에 있는데요. 예. 호치민 지역 시내 중심가에서는 이미 차량을 통제하고 경기 시간대 그리고 대형 스크린을 6개나 설치해서 길거리 응원을 열광적으로 진행을 했다 그러고요. 예. 경기가 끝나고 나서 자정까지는 모든 도로가 마비될 정도로 그 젊은이들이 오토바이를 타고 이렇게 즐겁게 그렇게 즐겼다고 하더라고요. 그 베트남은 오토바이가 굉장히 많은데 그럼 예. 경기 끝나고 나서 다 오토바이를 끌고 나와서 경적 울리고 뭐 그렇게 했겠네요. 거의 뭐 그렇게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갱가리 치고 징 치고 그렇게 했습니다. 예. 그 박항서 감독이 뭐 베트남에서 한국 제품 모델로도 활동하고 있고 그 뭐 거의 뭐 신격화처럼 되고 있다 이렇게 하는데 혹시 뭐 몇 가지 사례 좀 들어주실 수 있어요? 아, 예. 예전 그 U23 대회 때 같은 경우에 박항서 감독님의 사진이나 베트남 국기 정도를 들고 나오는 정도였어요. 예. 네, 지금 어저께 경기 때 보니까 박 감독님의 전신 실물 등신대가 등장을 했더라고요. 예. 그리고 지금 그 베트남 국민들한테는 아마도 박항서 감독님이 신이상일 걸로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그 2002년도 월드컵 축구 때 우리도 비슷한 걸 겪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 뭐 그렇죠. 히딩크 감독이 명예 시민이 되기도 했는데 그 히딩크 감독과 지금 박항서 감독이 받고 있는 열렬한 그 환영 비교하면 어떨까요? 그때와 동일한 상황이라고 저는 뭐 생각이 드는데요. 네, 물론 한국은 그때 당시에 월드컵 4강에 진출했었고 베트남은 지금 아시안게임 4강이지만 베트남이 그동안 아시아 국가들 중에서 축구 변방 국가에서 지금 이미 중심국으로 레벨이 승격됐으니까 예. 베트남이 경험해 보지 못한 것들을 지금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박항서 감독님이 영웅이 안 될 수가 없겠죠. 그
박 감독에게 귀화해달라 뭐 이런 이야기도 있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예, 그런 얘기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우리 김 회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처음에 박 감독이 베트남 U23 대표 감독 그리고 성인 대표 감독을 맡았을 때 베트남 내에서 좀 반대 여론이 심했던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마찰이나 잡음이 있었는지 정확한 내용은 저도 잘 모르겠지만 예. 이미 감독님께서 전략 전술로 엄청나게 성과를 거두었고 박 감독님이 좀 접근 방식 이런 부분에서 진심 어린 부분이 선수들뿐만 아니라 전 국민을 이미 감동시키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감독님께서 명언을 하나 남기셨죠. 그 예. U23대 마치고 나서 고개 숙이지 마라. 이런 부분들이 베트남 국민들을 감동시켰고 이 내용이 이미 그 베트남 고등학교 논술 문제로 출제가 되었다고 들었습니다. 예, 대단하네요. 예. 그러면은 그 박 감독 때문에 그 우리 교민들이나 혹은 관광차 우리 관광객들이 베트남에 가면 이 옛날하고 좀 달라졌습니까? 한국인들을 보는 눈이? 제가 호치민 생활이 지금 15년 됐는데요. 예. 네, 박 감독님이 오시기 전에 베트남 국민들이 한국 사람을 대하는 부분을 생각하면은 예. 일단은 한류 열풍 이런 한국 문화에 대한 그런 동정심이었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지금은 베트남의 국민 스포츠인 축구를 통해서 한류 열풍이 불었기 때문에 한국 교민에 대해서 좀 큰 은혜를 입었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저도 얼마 전에 베트남 그 다낭을 갔었는데 그 택시 기사님이 그 코리안이라 물어보고 박항서 감독 얘기를 한참 하시더라고요. 예, 그만큼 많이 좀 바뀐 것 같기도 한데 그런데 베트남 국민들이 16강까지 실시간 축구 중계를 볼 수 없었다라고 하던데 왜 그렇게 된 거죠? 여기에 좀 해프닝이 좀 있었더라고요. 예. 처음에는 이 방송 중계권이 좀 비싸서 살 계획이 없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예선전에서 일본을 난생 처음으로 이기다 보니까는 좀 자신감이 생긴 거죠. 그리고 박항서를 한번 믿어보자 하는 그런 생각에서 중계권을 샀던 걸로 그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실력이 이제 보여주고 있으니까 지금 늦게라도 좀 사야겠다 이렇게 해서 그렇다면은 4강전 내일 경기를 볼 수 있겠네요. 베트남 국민들이. 예. 내일 오후 4시에 경기를 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회장님 지금 한국에 비가 많이 오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청취자분들께 이 재난 방송 좀 안내해야 되니까 좀 안내해 드리고 다시 인터뷰 계속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끊지 마시고. 예. 2018년 8월 28일 18시 서해 5도 지역에 호우 경보 대치가 발효되었습니다. 집중호우 시 인명피해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물에 잠긴 도로나 소규모 교량은 접근을 금하여 주시고 불필요한 외출은 자제하시기 바랍니다. 산사태나 상습 침수, 축대 붕괴 등 재해 위험 지역 주변과 해안 저지대 주민은 관계자의 지시에 따라 사전에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시기 바랍니다. 보행 중 가로등, 신호등 및 옥외 강고판, 맨홀 뚜껑 주변은 감전 위험이 있으므로 접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산간 계곡과 하천변, 유원지, 휴양림 등에서 야영 중인 행락객과 낚시객은 안전지대로 대피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행정안전부에서 알려드렸습니다. 네, 회장님. 예. 자, 내일이면은 베트남과 또 한국과의 준결승이, 우리와의 준결승이 있습니다. 예. 응원전 또 거리에 나가실 겁니까, 이번에? 저는 회사에 근무를 하고 있어서 아마 사무실에서 시청을 할 것 같고요. 예. 베트남 현지에서는 당연히 베트남이 이길 거라고 예상하고 있죠. 예, 그렇게 다들 저한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하고 있는데, 어쨌든 우리가 이긴다 하더라도, 베트남 국민이 너무 실망할 건 없을 것 같은데, 어쨌든, 아시안게임 4강도 최초니까 말이죠. 예, 그렇죠. 예. 또 우리 선수들은 또 병역이라는 큰 적이 걸려있기 때문에, 또 당연히 사력을 다해야 될 테고요. 혹시 회장님도 박항서 감독 만난 적이 있습니까? 아쉽게도 뵙지는 못했는데요. 박 감독님이 활동하시는 지역이 하노이여서
저는 남쪽으로 2,000km 떨어진 호치민에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대신에 박 감독님께서 이 호치민 인근에 한국 국제학교를 방문하셔서 예. 애들하고 좋은 시간 가졌다고 그렇게 들었습니다. 혹시 내일 경기 예상 가능하십니까? 결과를. 뭐 예상보다는 한국이 이기기를 바라고 있고요. 예. 만약에 한국이 베트남 팀을 이기게 된다 그러면은 최대한 기쁨을 좀 자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 같이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에 대한 배려를 그렇네요. 하기 위해서죠. 예. 예. 자, 저번에 U23 대회 때 준우승 할 때 예? 그때하고 지금 분위기는 어때요? 그때가 훨씬 낫습니까? 지금은 뭔가 좀 지속적으로 베트남 팀이 좋은 성과를 계속해서 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때는 반신반의했을 거라는 생각입니다. 예. 지금은 뭔가 지속적인 성과를 내고 있기 때문에 베트남 국민들도 그렇고 여기 있는 교민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믿음이 좀 강해지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베트남 국민들의 눈높이도 많이 높아졌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이제는 뭔가 특히 아시안 대회에서는 뭔가 이제 성적을 내야 된다. 예. 박항서 감독의 어깨도 더 무거워질 것 같은데. 예. 어쨌든 현지에서 또 우리 팀 응원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회장님 오늘 말씀 뵙게 듣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감사합니다. 베트남 호치민 한국 축구회 김문혜 회장이었습니다. 1부 순서 여기까지고요. 저는 2부 최강병기로 돌아오겠습니다. 딱딱하고 지루한 뉴스가 소설보다 흥미진진해지는 새로운 경험. 놀라셨죠? 이것이 바로 이동준의 뉴스 정면 승부. 이동현 뉴스 정면 승부 2부 최강병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조대진 변호사, 경향신문 임지선 기자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내년 예산 규모가 발표됐죠. 총 470조 5천억. 슈퍼 예산이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우리가 흔히 대한민국 1년 예산 400조다 얘기했는데 이제는 500조다 이렇게 얘기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굉장히 많이 증가가 됐죠? 예, 내년도 나라 살림 규모가 470조 5천억 원입니다. 올해보다는 41조 7천억 원. 그러니까 증가율 퍼센트로 보면 9.7%가량 올랐습니다. 이게 금융위기 직후였던 2009년에 10.6%가 증가했거든요. 그 이후에 거의 10년 만에 증가폭으로 따지면 최대치입니다. 그러니까 올해 예산이 사실 정부가 지금까지 확장적 예산이다, 돈을 많이 풀었다라고 얘기했지만 실제적으로 따져보니까 세금이 더 많이 들어왔거든요. 그러니까 지출보다 세금이 더 많았다는 얘기는 결국은 민간에서 소비 여력이 줄었다라는 얘기밖에 되지 않는데, 그래서 일각에서는 내수 부진이라든지 고용 부진이 됐던 원인의 한 축으로 또 삼았었는데, 오늘 발표한 거는 결국 다시 정부가 확장적 기조로 예산을 전환했다라는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일자리 창출, 혁신 성장, 소득 분배 개선, 사회 안전망 확충, 국민 삶 질 개선에 중점을 두고 편성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부분을 많이 집중적으로 돈을 투자했다 이렇게 보면 되겠는데, 구체적으로 예산 편성을 좀 살펴볼까요? 네, 내년 예산안이 470조 5천억 원인데요. 그 중에서 보건복지 고용 분야가 34.5%나 됩니다. 162조 2천억 원. 제일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그 다음이 이제 증가율로는, 올해 그 다음으로는 이제 산업 분야, 일반 지방 행정 분야 등이 이렇게 늘어났고요. 일자리 예산이 올해 19조 2천억보다 22%는 23조 5천억으로 대폭 확대됐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많이 투자된 분야가 보건복지 고용. 그렇죠. 결국은 앞서 얘기했던 국민의 삶의 질, 또 고용. 네. 여기에 중점적으로 돈을 넣었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가장 큰 비중이 이제 보건복지 고용 분야고요. 그다음에 이제 증가율로 따져봤을 때 가장 많이 늘어난 거는 산업, 중소기업, 에너지 분야입니다. 퍼센트로는 14.3%로 이 12개 분야 중에 증가율은 가장 많았었고요. 혁신 성장을 통해서 경제로 활력을 높이고 미래 먹거리를 발견하겠다는 취지로 이제 증가율을 가장 높인 겁니다. 예. 그런데 정부에서 이렇게 돈을 많이 재원을 쏟아부어가지고
고용 늘리는 거는 뭐 좋은 일입니다만 정부에서 한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결국은 그 가장 많은 고용을 창출하고 있는 민간 기업이 따라가야 되거든요. 그렇죠.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뭐 민간 기업도 여기에 맞춰서 이제 보조를 맞출 걸로 보이는데 어쨌든 뭐 최저임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당장은 가시적 효과가 안 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이런 예. 부분들에 대해서 인상분을 이제 정부가 이제 보완해 준다는 그 부분이고요. 이제 그 부분을 이제 정부가 재정을 투입되는 만큼 민간 기업에서도 관련된 재정들을 투입되기를 이제 기도하는 거죠. 예. 신중년 지원 방안. 신중년은 뭡니까? 예, 신중년은 그러니까 흔히 얘기하는 5060 그 세대인데요. 그러니까 5060 세대들이 은퇴를 하게 되면 그렇죠. 네. 100세 시대니까. 100세 시대니까 한 40년은 아무것도 못하게 된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다시 과거에 뭐 평생을 70년, 80년 살 때는 은퇴하고 해도 되는데. 그렇죠. 어린 왕자 이승환 씨가 지금 50대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린 왕자. 50대, 60대가 이제 다시 시작한다고 하는 세대라고 봐야도 될 것 같고요. 그럼 사실상 이 사람들을 위해서 뭔가를 만들어내겠다 이런 얘기네요. 네, 이게 고용 장려금을 주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50세 이상의 구직자를 그 채용하는 중소기업에서는요. 1인당 월 80만 원, 중견기업에 대해서는 월 40만 원을 1년간 지원하겠다는 예산을 투입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많이 좀 채용해달라 이 얘기네요. 예. 알겠습니다. 사실 생산 가능 인구라서 우리나라의 생산 가능 인구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굉장히 많은 비중이거든요. 예. 그래서 너무 조기 은퇴하면은 결국 나라 경제도 좋지 않으니까 그렇죠. 채용을 하자는 의미입니다. 예. 그런데 여기 보면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혁신 성장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렇죠. 연구 개발 예산이 처음으로 20조를 넘었다 이렇게 그렇죠. 했는데 네. 이거 금액으로 따져보면 올해보다 7천억밖에 넘지 않았어요? 7천억이 작은 것 같아도 이제 퍼센트로 치면 3.7%가 늘어난 거거든요. 이제 적은 것 같아도 최근 3년간 그 증가율로 보면 계속 국책 연구 개발비가 1%대였거든요. 그러니까 예.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3%대 상당히 많이 증가한 것이라고 좀 보여질 수가 있는 부분이죠. 그 R&D 쪽에 계시는 분들이 그분들이 요구한 수건 과제가 20조 원을 넘게 해달라는 요구였다고 그거였어요?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20조를 예. 넘겼으니까. 그리고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그 총량보다 내용이 더 중요하다고 정부는 좀 강조했는데요. 뭐 예산이 아무데나 쓰이는 게 아니라 그런 예산 R&D 가는 부분에 그 질을 높였다라는 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생활 SOC는 뭡니까? 기존의 SOC하고는 다른 건데요. 기존 예. SOC는 이제 기존의 토목공사에 관련된 뭐 댐이라든지 뭐 강파구 뭐 이런 거 있는데 SOC 예산이라고 하죠. 그렇죠. 근데 생활 SOC는 이제 도서관, 뭐 미술관 이렇게 생활 밀착형 그러니까 삶의 질을 높이는 기반시설, 소규모 기반시설을 개발하는 예산을 말합니다. 예, 그래서 내년에 이거에 관해서 12조 원을 투입하기로 했고요. 이 정부 계획대로 된다면 2022년에는 지금 현재 국민체육센터가 전국에 한 20개 정도 되거든요. 예. 근데 이게 304개로 늘어나고 공공도서관 50개도 이제 리모델링이 된다고 합니다. 또 미세먼지 차단을 위해서 17개 시도마다 도시 바람길 길숲을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SOC 예산은 늘리지 않겠다라고 쭉 얘기했기 때문에 그렇죠. 앞에다가 생활 SOC 생활이라고 붙인 거 아닙니까? 예, 뭐 그렇죠. 편법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근데 결국 일부는 약간 좀 결국 토목은 아니지만 예, 그거보다 좀 작은 규모의라는 그렇죠. 미세한 SOC 예산이라는 그런 걸 좀 생각이 좀 강조하고 들긴 하네요. 싶습니다. 예. 처음 나온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요. 좋게 봐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 재밌는 게 있는데 극한 지역에 근무하는 장병들 대상으로 동계 패딩형 운동복을 지급하겠다. 그러면은 지금까지는 과거 제가 지금 군대 갔다 온 지 20년이 넘었는데 네, 제가 20년 됐습니다. 20년 됐습니까? 네. 그 깔깔이라고 소위 깔깔이 말하는. 있죠. 계속 그걸 깔깔이. 입었다는 얘기예요? 바지 깔깔이까지 있다는 걸 모르시는 분이 있을 텐데. 그 깔깔이가 글쎄 추울 때 도움이 별로 안 되는 것 같은데. 무적입니다, 그게. 무적이에요? 네, 무적입니다. 무적이면 계속 입지 이걸 왜 바꿔요? 그럼?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깔깔이로만으로도 이제 그 안 되는 커버가 안 되는 지금 혹한 지역에 있는 병사들을 위해서 이제 조금 더 편리하도록 이제 이런 부분들을 예. 좀 개선해 준다는 취지로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거 개선하는 건 좋은데요. 또 무슨 분납비리. 예, 비리가 분납비리를 또 예를 들어서 뭐 10만 원에 보급할 수 있는데 뭐 20 얼마가 되고 뭐 이런 경우가 우리 많이 봤기 그리고 또 때문에. 불량 패딩이라는 또 모르 그런 예, 지식이 예, 나올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침낭 같은 것도 하면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구멍 뚫리는 방탄복 뭐 이런 예, 것들. 그런 일은 꼭 없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자, 그런데 뭐 정부가 이렇게 470조를 넣었다고 해서 이게 바로 확정되는 건 아니죠? 네, 이제 국회의 역할이 중요한데요. 이제 국회에 이제 단계가 있습니다. 이 예산안이 국회에 제출이 되면 국회에서 이제 3개 관문을 넘어야 되는데 첫 번째가 이제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치고요. 그다음에 이제 애결특위라는 곳에서 종합심사. 그런 다음에 본회의 의결을 거쳐서 이제 확정이 되는데 요 단계가 순차적으로 이렇게 흘러가야 되는데 안 되는 경우들이 많아서 문제죠. 네, 지금 야당에서는 오늘 바로 이거에 대해서 뭐 세금만 뿌리는 예산이다라는 또 반대를 많이 하고 있어서 올해도 예산안 통과가 그렇게 뭐 제 시간에 빠르게 될 것 같지는 좀 않아 보입니다. 예. 뭐 늘 그랬으니까요. 늘 법정 시한을 넘겼으니까요. 네. 그러니까 국회에서 뭐 조금 뺄 건 빼고 넣을 건 넣고 손 본다는 얘기잖아요. 네. 예. 그런데 지금까지 늘 법정 시한을 지키지 못했습니다만은 어쨌든 정부안하고 크게 차이 나지 않는 대로 통과가 됐죠. 그렇죠. 이번에도 그렇게 되지 결과적으로 않을까. 그렇죠. 그러니까 예. 플러스 마이너스 차이는 있어도 결국에는 정부가 원하는 틀을 맞춰주는 쪽으로 가긴 하는데요. 이제 그 사이에서 이제 뭐 쪽지 예산이라든지 네, 있겠죠. 포스트잇 예산 네. 이런 것들이 있어서 좀 문제가 되긴 하죠. 그런 걸 조정하느라 맨날 그 연말에 12월 30일 자정까지 항상 그래요. 그렇죠. 어쨌든 정부에서 일을 하려고 하니까 일단은 통과시켜주고 그리고 만약에 못하는 게 있으면 또 거기에 대해서 야당은 비판하고 뭐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아예 통과를 안 시켜준다고 하면 뭐 일도 하지 말라는 얘기니까 그건 좀 안 되는 것 같고요. 다른 얘기 해봅시다. 지난 2009년 평택 공장에서 점거 농성 중이던 쌍용차 노조를 경찰이 특공대를 투입해서 진압을 했습니다. 그것도 대테러 장비를 동원해가지고요. 이에 대해서 오늘 경찰청 인권침해 진상조사위원회가 정당성 여부를 조사했다고 하는데 어떤 판단을 내렸습니까? 예, 오늘 경찰청 인권침해 진상조사위원회 윤하명 위원장이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이 경찰력을 행사할 때 적용하는 게 헌법 37조 2항이라는 건데요. 침해된 법익과 실현된 공익 사이의 균형이 이루어야 된다라는 이 관점에서 봤을 때 2009년에 이뤄진 그 쌍용차 점거 농성에 투입된 경찰 같은 경우는 인권 침해를 넘어서 위법하다라고 규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이명박 정부 청와대가 진압 과정을 최종 승인했다라는 걸 발표했습니다. 당시 진압 과정이 어땠는데 논란이 됐습니까? 일단은 이제 그 비례성 원칙을 얘기를 했었는데 이 비례성의 원칙이 쉽게 말하면 참새를 잡는데 대포를 쓰지 말라 이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잡는 거는 알겠는데 이거를 뭐 대포를 써서 이렇게 과잉 진압을 하지 말아라 이 얘기가 되고 있고요. 그럼 어느 부분이 과잉이었느냐? 체포하는 당시에 있어서도 과잉 장비, 그러니까 예를 들면 병창 직무집행법상 근거가 없는 장비들, 뭐 헬기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사용한 부분도 문제가 됐었고 또 이제 다른 사측의 용역이 예를 들면 노동자들을 이렇게 조금 육체적으로 이렇게 가해하고 있는 부분들에 있어서도 적극적으로 이게 개입하지 않는 부분들, 좀 방치한 부분들이 문제가 됐었죠. 네. 그리고 보면은 경찰이 진압을 통한 해선 작전을 실행하기 이전에도 사전 조치를 취한 내용도 드러났다고 해요. 예, 이게 경기지방경찰청에서 작성했었는데요. 2009년 6월부터 노사 협상 결렬에 대비해서 파업을 강제로 진압할 그 작전을 기획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문서도 이게 사실상 남아 있었고요. 그거에 대해서 확인한 바로는 사측으로부터 이제 공권력 투입 요청을 또 경찰이 받았고 공장 주변에 경력 확대를 배치하며 근데 공장을 오가는 인원들을 차단하고 물품들을 차단합니다. 또 지나면 물과 음식과 먹을 것들을 차단하고 또 시간이 지나면서는 의료용품까지 다 차단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엠네스티에서도 물과 먹을 것들은 이 반입시켜다라는 그런 권고가 나왔을 정도였는데요. 그 이외에 또 이제 또 다른 한층인 게 당시 경기지방경찰청이 이 쌍용차 노조의 그 점검 농성에 대해서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홍보 활동을 합니다. 말이 좋아 홍보 활동이지 결국은 노조를 거의 비난하는 그 자기네들 여론전을 펼친 건데요. 이때부터 그러니까 댓글 조작이 사실 시작됐다고도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자, 비가 많이 오기는 많이 오는 것 같아요. 호우 경보가 벌써 3차례인데요. 이번에는 김포입니다. 안전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방송 중에라도 몇 번씩 알려드려야 합니다. 2018년 8월 28일 18시 30분 김포시 지역에 호우경보 대치가 발효가 되었습니다. 집중호우 시 인명피해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물에 잠긴 도로나 소규모 교량은 접근을 금하해 주시고 불필요한 외출은 자제하시기 바랍니다. 산사태나 상습 침수, 축대 붕괴 등 제위험지역 주변과 해안 저지대 주민은 관계자의 지시에 따라 사전에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시기 바랍니다. 보행 중 가로등, 신호등 및 옥외 광고판, 맨홀 뚜껑 주변은 감전 위험이 있으므로 접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산간 계곡과 하천변, 유원지, 휴양림 등에서 야영 중인
행락객과 낚시객은 안전지대로 대피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행정안전부에서 알려드렸습니다. 자, 다시 우리 얘기로 들어가세요. 30분마다 한 번씩 하게 됩니다. 네. 자, 당시에 쌍용 자동차 사태 강제 진압을 해야 되느냐 여론조사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대다수 국민들이 강제 진압하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네. 그런데 결국은 강제 진압을 했단 말이죠. 네. 전기도 끊고 이렇게 강제 진압을 했는데 이거를 당시 최종 승인을 청와대가 했다. 네. 지금 이게 결과가 나온 거죠. 네. 지금 진상조사위원회가 이제 이번에 이제 발표를 했는데요. 그 당시에 이제 당시 조현호 경찰청장하고 강일학 경찰청장 사이에 좀 의견이 안 맞았다고 합니다. 근데 이런 부분을 어떻게 보면 지휘 라인에서 이렇게 무마를 할 수도 있는데 조현호 경찰청장이 청와대하고 직접 직거래를 한 거죠. 직거래를 한 거죠. 네. 그렇게 해서 결재를 받아서 이렇게 진행을 했다는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례적이죠. 예. 당시 경찰청장이 강일학 씨였잖아요. 그렇죠. 네. 강일학 경찰. 조현호는 경기청장이었고. 네. 네. 그러면 뛰어넘었다는 거네요. 자신의 그렇죠. 상관을. 그러니까 서울 강일학 청장이 허락을 안 해주고 이견이 있으니까 바로 직보로 청와대에서 했고 청와대가 이제 결재를 해준 거죠. 예. 네. 당시에도 경찰 내부에서 지휘체계 무시한다라는 항명이란 논란도 거세게 있었고요. 근데 결과적으로 조현호 전 청장은 그의 서울지방경찰청장으로 사실상 영전한 거죠. 영전했고 나중에는 결국은 이제 경찰청장 자리까지 올랐죠. 그렇네요. 당시 경찰 내부에서도 이거 이렇게 위계 질서가 어그러지면 안 된다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과 다이렉트로 이야기하고 결국은 경찰 최고 수장까지 올랐다. 네. 예, 씁쓸하네요. 예. 당시 진압 과정에서 경찰이 초료액 20만 리터를 헬기 살포했다고 하는데 이번 진상조사위원회는 당시 헬기 동원하는 것은 법률에 어긋난 것이다. 그렇죠. 예. 헬기는 아무 때나 쓰는 게 아니고요. 농약도 20만 리터를 안 뿌리는데 체류액을 20만 리터를 뿌렸으니까. 그리고 헬기 자체가 이제 직무집행법상 필요할 때 정보 파악이나 탐색할 때만 필요할 때만 쓰도록 돼 있어야 되는데 물러가지고 살수하는 용도로 썼기 때문에 이것도 위법한 절차라고 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들어간 체류액이 2급 발암물질이라고 합니다. 그래요? 오, 심각한 상황이네. 경찰이 당시 노조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었죠. 그렇죠. 지금 조사위가 손배소를 취하하라 이렇게 공고했는데 네. 가능성 있을까요? 근데 경찰이 취하 안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 당시에 경찰이 손배를 청구했던 내용이 이제 그 당시에 시위대들이 새총 같은 걸로 헬기들을 맞춰가지고 손상이 됐다 이런 걸로 지금 손해배상 청구를 했는데 사실상 1, 2심을 전부 다 경찰이 이겼습니다. 근데 이제 대승적인 차원에서 이렇게 용서를 구하는 차원에서 이게 좀 취하했으면 좋겠지만 어쨌든 경찰 내부에 있어서도 위법한 당시에 시위를 진압을 했는데 왜 우리가 이런 걸 잘못한 것처럼 해야 되느냐 내부적인 또 여론도 있기 때문에 쉽게 공개적으로 취하하지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조사위에서 이 권고를 내릴 때도 사실 이견이 있었다고 합니다. 2분 정도가 반대했다고 하는데요. 일단 실효적인 차원에서도 1, 2심을 다 경찰이 이긴 상황이기 때문에 이 대법원에 가서는 사실 이게 사건을 따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법률적인 것만 따지는 상황에서 이게 어떤 실효성이 있을까라는 반론이 있어갖고 이 권고가 최종적으로 나오는데 좀 진통을 겪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는 쌍용차 노조를 상대로 16억 6,900만 원의 손해배상 청구를 했고 소송을 했는데 경찰이 1심과 2심 다 경찰이 이겼고 예, 다 11억 원을 배상해주라고 나왔습니다. 16억 중에 11억을 배상해라. 11억, 예. 이렇게 이제 결정이 났기 때문에 1, 2심 이겼기 때문에 경찰 입장에서는 이거 취하하면 배임의 소지가 될 수 있다. 그렇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 지켜봐야겠네요. 네,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청와대에서도 이 문제 좀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요. 자, 오늘 조사위 발표 이후에 쌍용차 해고 노동자들이 기자회견했죠. 기자회견 내용은 어떻습니까? 예, 쌍용차 노동자들이 이제 살인 진압을 했던 그 책임자를 처벌하라고 일단 강하게 요구를 했고요. 사실 이 사건 이후에 쌍용차 노동자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거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30명 정도 되죠? 예, 그렇습니다. 그분들의 억울함은 어떻게든 구조가 될 수 없기 때문에 아무리 공소시효가 끝났다고 하더라도 책임자를 처벌해서 재발을 방지하지 않도록 해야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예. 이 30명이 사망했다고 했는데 이 직장을 잃는다는 게 그렇게 힘든 일 같아요? 그것도 그렇죠. 하루아침에 길바닥으로 트라우마가 난다고 하는 게. 엄청나는 일이죠. 한 사람의 일이 아니라 사실 가족 모두에게 영향을 끼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영역인 것 같습니다. 조사위가 그 이외의 권고사항으로 파업 노동자들과 가족들에게 사과하고 명예회복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뭐 어떤 게 있을까요?
그 아주 단순합니다.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도 없고요. 경찰이 그 당시에 과잉 진압에 관련돼서 이제 여러 가지 그 자인을 하면 되는 거죠. 자인을 하고 용서를 구하면 될 텐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법적인 판단 일부가 경찰의 손을 들어준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뭐 자발적으로 할지에 대해서는 약간 부정적인 소지가 있고요. 그런 모습이 지속된다면 뭐 가족들한테는 계속 상처가 되겠죠. 예. 또 당시 진압했던 경찰 특공대에 대한 심리 치료도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건 어떤 예, 뜻이죠? 조사위가 이 당시 옥상 진입을 했던 특공대원도 조사를 했습니다. 예. 근데 이 사람들도 본인들이 원해서 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조사에서 진술하기를 우리가 이러려고 경찰 특공대 왔나, 이게 대터를 진압하러 왔는데 이게 뭐냐라는 아하. 식의 얘기도 많이 있었고 그분들도 심리 치료가 필요한 상태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관해서도 같이 권고를 내렸습니다. 예. 자, 하나만 더 해볼까요? 지금 실검에 계속 1위를 하는 이름이 박혜미입니다. 네. 아마 박혜미 씨 남편 음주사고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네. 그 축구를 보고 아쉬워서 한 잔 더 하려다가 사고를 낸 것 같은데 어쨌든 만취 상태로 운전을 했고 운전자를 잡았고 그러므로 해서 동승하고 있던 사람 2명이 사망 네, 한 그렇죠. 큰 사고가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음주운전 폭력 처벌을 강화해라 이렇게 청와대 청원까지 올렸다고 하는데 이렇게 2명이 사망한 사고가 벌어져도 그 운전자에 대한 처벌은 지금껏 재판을 했던 거 보면 높지 않죠. 그러니까 아마 이런 청원까지 올라오지 않을까 싶은데. 그렇죠. 이제 고의로 술을 먹고 사람을 사상할 목적이 아니었다고 보면 과실이 되기 때문에 그런 과실의 측면을 좀 많이 바라주는 게 조금 일반적인 판례의 경향입니다. 근데 사실상 그 음주 운전을 하는 운전자의 차에 탄 사람도 책임이 있지 않느냐 뭐 이런 식으로 재판부는 좀 보는 경향들이 있는데요. 어쨌든 음주운전하는 사람이 제일 잘못이고 사고를 낸 것도 어쨌든 가장 큰 범죄인 거죠. 네. 다른 예를 보면은 그 뭐 일가족이 사망하는 그런 사건이 있었는데도 뭐 5년 뭐 이렇게 짧게 받고 나오더라고요. 그렇죠. 이제 뭐 그거는 뭐 변호사가 잘해서 그런 게 아니라 재판부가 그 음주 사고를 바라보는 시각이 되게 조금 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음주운전을 통해 가지고 사람이 사상을 됐음에도 불구하고 뭐 술 먹고 뭐 되게 가볍게 보는 그런 재판부의 태도들도 좀 바뀌어야 될 것 바뀌어야 같습니다. 된다. 예. 그러면은 유족들이 그 운전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 할 수 있나요? 그렇죠.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고, 근데 이제 그 피의자가, 그러니까 운전자가 재판을 받는 과정에 이미 그 손해배상 하기 전에 거기에 준하는 합의가 이루어집니다. 합의가 이루어지면 네. 조금. 특히 이 사건의 경우도 워낙 같은 단원이기 때문에 좀 더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보니까 지금 음주 수치가 0.104. 네, 혈중 면허 취소 수치죠. 소주 한 3병 이상 드신 예, 거죠. 완전 많지네요. 이 상태에서 운전을 했다는 게 좀 이해가 안 되는데 다른 사람들은 왜 또 말리지 않았을까 이런 또 같이 취했으니까 말리지 못했던 것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사망한 분들 나이를 보니까 19살하고 31살이에요. 굉장히 어리네요. 같은 연기 동료였다고 뭐 알려지고 있더라고요. 예. 같이 이제 해미 뮤지컬 컴퍼니라는 곳에서 같이 연기하시고 노래하고 그러는 분들인데 안타깝습니다. 어쨌든 음주 사고는 다시는 있으면 안 될 것 같고요. 경찰이 대대적으로 예고 단속을 해도 걸리더라고요. 그렇죠. 그건 뭐 왜 그러는 거예요? 요즘 뭐 앱도 나오고 언제 한다고 고지를 해도 걸리시는 분이 있고요. 요즘은 낮에도 걸리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예 술을 드시면 그냥 예. 차를 두고 다니시죠.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두 분 말씀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조대진 변호사, 경향신문 임지선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1, 2부 순서 여기서 마치고요. 저는 7시 정각 3부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